새벽 3시를 치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그의 머리가 저절로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실존주의의 대표적 작품인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인디북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신은 1915년 카프카의 나이 32살 때 완성됐습니다. 카프카는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1924년 결핵 요양소에서 41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독선적 성격과 장대한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왜소하고 예민한 성격의 카프카는 평생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의 친구 막스 브로트는 후에 프란츠는 일생 동안 강하고 예외적으로 요구가 많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훗날 카프카는 1919년에 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아버지의 독재와 위선을 비난했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엄격한 학교인 국립김나지움에 입학했고 법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유태인이고 체코의 중심부에 살았지만 독일어를 쓰고 독일 문화에 익숙한 가정에서 태어나 독일계 학교를 다녔고 작가의 길 자처했으나 완전한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세계에 조금씩 속하면서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고 소외되었습니다. 이런 이방인과 소외는 그의 작품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작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소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 중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장래에 여동생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받게 해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벌레로 변합니다. 그의 의식은 인간 그대로였지만 몸은 딱정벌레로 흉한 모습이었고 그는 가족들의 말을 모두 알아들었지만 가족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자 가족들은 차츰 그가 사라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돈을 못 벌면 생계가 어려워질 거라 걱정했지만 가족들은 방을 새놓고 무기력했던 아버지는 은행 경비 일을 하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여동생은 점원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밤에는 속기와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고단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의 그레고르가 그들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마침내 그레고르를 원망하고 그를 그들의 소중한 가족이 아닌 진짜 벌레라고 여기며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온 그레고르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쇠약해져서 결국은 숨을 거두고 가족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하게 나들이를 합니다. 카프카는 극단적인 상징성으로 벌레를 택했지만 굳이 벌레가 아니어도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은 많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해졌을 때, 기본적인 인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우리의 관계와 감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그레고르와 그레고르의 가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변신.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밑으로 하고 위를 쳐다보며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자 활 모양의 각질이 골을 이룬 부풀어 오른 갈색의 복부가 보였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완전히 미끄러져 내릴 듯이 복부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 간신히 걸쳐 있었다. 다른 몸통 크기에 비해서 가련할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이 어찌할 바 모르게 그의 눈앞에 가물거리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매우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사는 보통 방, 평소와 다름없는 자신의 방이었다.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제기랄, 어째서 나는 이런 고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날이면 날마다 여행, 또 여행이다. 사무실에서의 근무도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외판에 따르는 고생은 더욱 각별한 것이다. 게다가 여행에 따르는 고초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열차 시간에 대한 걱정과 불규칙하고 조잡한 식사, 게다가 끊임없는 사람과의 접촉도 그렇다. 상대가 1년 내내 바뀌고 한 사람과의 교제도 오래 지속된 적이 없어 정말로 친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인가.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자명종 시계를 쳐다보았다. 큰일 났다. 시계는 6시 반이었다. 마침 침대 머리맡 쪽에 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리야 하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였다. 6시 45분이다. 일 안 나가니? 저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나 그레고르는 거기에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물론 어김없는 이제까지의 자신의 목소리임에 틀림없었지만 어제까지의 자신의 목소리 속에 말하자면 밑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괴로운 듯한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오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서서히 문 쪽으로 밀고 가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붙이고는 꼿꼿이 섰다. 작은 다리들의 끝에서는 끈적거리는 액체가 분비되고 있었다. 그런 다음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아놓은 열쇠를 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턱을 사용하여 열쇠를 돌렸다. 그때 분명히 어딘가 상처를 입었는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누르스름한 액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와 열쇠 위를 따라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자물쇠가 열리는 맑은 소리가 들리자 그레고르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지배인은 문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다가 그를 보자 딱 벌린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에 떠밀려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손님이 와 있는데도 어젯밤에 풀어놓은 머리를 손질조차 안 한 채 처음에는 양손을 깍지 끼고 아버지 쪽을 보는가 싶더니 이내 2걸음 그레고르 쪽으로 다가서다가는 맥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순간 주름치마가 주위에 활짝 펼쳐졌고 얼굴은 가슴에 파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증오심에 불타는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그레고르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넣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다음 순간 불안스럽게 거실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이윽고 손으로 양쪽 눈을 가리고 퉁퉁한 가슴을 들먹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즉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아 있는 마룻바닥 바로 옆에서 움직이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몸을 흔들면서 누워있을 때 완전히 방심 상태에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뛰어 일어나 2팔을 활짝 벌리고 손가락이란 손가락은 모조리 펼치며 사람 살려요! 하고 외쳐댔다. 누이 동생은
오빠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물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헌 신문지 위에다 늘어놓았다. 반쯤 썩은 묵은 야채와 가장자리에 흰 소스가 말라붙어 있는 저녁 식사 때 먹다 남은 뼈다귀, 건포도와 편도 몇 알,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던 치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빵과 버터를 바른 빵, 똑같이 버터를 발라 소금을 친 빵, 그리고 물을 담은 주발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것은 그레고르 전용으로 정해놓은 음식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누이 동생은 급히 방에서 나가면서 밖에서 방문을 잠가버렸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자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운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식사하라는 그녀의 신호였던 것이다. 그레고르가 식사를 남김없이 다 먹었을 때 누이 동생은 어머, 오늘은 맛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하고 말했고,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전혀 먹지를 않았군요 하고 슬픈 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자의 경우가 차츰 빈번하게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미 첫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모든 재정 상태며 장래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따금 테이블 곁을 떠나 작은 금고에서 문서나 장부 같은 것을 가져왔는데, 이 금고는 5년 전 그가 사업이 파산했을 때 간신히 건져낸 것이었다. 당시 그레고르로서는 온 식구를 완전한 절망으로 몰아넣은 그 사업상의 비운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족들의 뇌리에서 지워버리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염두에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남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미미한 일개 점원에서 웹헌원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웹헌원이 되고부터는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으며 일의 성과는 당장 수수료나 현금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돈을 집으로 가져와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테이블 위에 늘어놓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은 정말 신이 났다. 후에 그레고르는 충분히 한 가정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또 현재 집안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충분한 돈을 벌기는 했지만, 그 신이 나던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화려함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도 그레고르도 그것이 모두 습관이 되어버려서 돈을 받는 쪽의 감정과 내놓는 쪽의 호기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거기에는 이미 훈훈한 정이 담긴 특별한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다. 오직 누이 동생만이 계속 오빠에게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레고르와는 달리 그녀는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바이올린 솜씨가 훌륭했으므로 이 누이 동생을 내년에는 음악 학교에 입학시켜 주어야겠다는 것이 그레고르가 마음속으로 품은 계획이었다. 물론 그러자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 정도의 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변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 2주일이 지나는 동안 부모님은 감히 그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예전에 부모님은 누이 동생에게 곧잘 화를 내었는데 그것은 누이 동생을 쓸모없는 딸자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누이 동생이 하는 일을 마음속으로부터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따금 그들의 대화에서 그레고르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은 곧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이 동생이 밖으로 나오면 곧 방 안의 상태며 그레고르가 먹은 것이며 행동 거지 혹은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는 징조가 보이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물었고, 누이 동생은 자세하게 부모님에게 들려주어야만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그레고르를 만나보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여러 가지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그런 어머니를 만류했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다.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레고르에게 가봐야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이니까요. 가엾은 아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봐줘야 한다는 것쯤은. 어머니, 잠시 거실로 돌아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고 그것은 앞뒤 분별도 없이 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레테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레테의 말에 처음부터 불안스러움을 느끼고는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서며 꽃무늬 벽지 위에 있는 거대한 갈색 반점을 발견하였으며 자기가 본 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소리를 질러댔다. 어, 저게 뭐냐? 사람 살려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라도 하는 듯이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소파 위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레고르! 누이 동생은 주먹을 쳐들고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그레고르를 쏘아보았다. 이것이 그가 변신한 이래로 누이 동생이 직접 그를 향해서 한 첫마디였다. 이렇게 해서 그레고르는 어머니로부터 차단되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 때문에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옛날의 아버지는 그레고르가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날 때면 침대 속에 축 늘어져 자고 있었고 여행에서 돌아온 저녁이면 잠옷 차림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그를 맞이했었다.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쁨을 나타낼 때에는 오직 두 팔만을 쳐들어 보이던 분. 1년에 두서너 번 일요일이나 축제일 같은 때에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원래 걸음이 느린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그 느린 두 사람보다도 더욱 느리게 낡은 외투를 걸치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짚으면서 걷던 분.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걸음을 멈추고 동반한 두 사람을 자기 가까이로 오게 하던 분. 그 아버지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동일인이란 말인가? 그러한 모습이었던 아버지가 지금은 단정하게 몸을 똑바로 세우고 서 있다. 은행 수의가 입은 것과 같은 몸에 꼭 맞는 금단추가 달린 감색 제복을 입었으며 저고리에 높고 빳빳한 깃 위로 나온 턱은 두 겹으로 겹쳐 있다. 짙은 눈썹 밑에는 생기 있고 조심스러워 보이는 까만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 예전에는 빗질도 하지 않던 백발이 지나칠 정도로 단정하게 빗질을 해서 머리에 딱 달라붙어 빛나고 있다. 그는 금실로 머리글자를 수놓은 제모, 아마도 은행 이름인 것 같다. 제모를 활 모양의 선을 그으며 방 안의 침대 위로 날려던졌다. 그리고 제복의 긴 옷자락 끝을 뒤로 젖히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 속에 찔러 넣고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그레고르 쪽으로 걸어왔다. 아버지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여튼 그는 발을 매우 높이 들어 올리면서 걸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구두바닥이 어처구니 없이 큰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까이 오면 쫓기는 것처럼 앞으로 도망치고 아버지가 정지하면 그도 다시 발을 멈추었다. 아버지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그는 곧 뒤로 급히 도망쳤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몇 번이나 방 안을 빙빙 돌았다. 이렇게 전력을 다해 비틀거리며 기어다니다 보니 눈은 거의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어리석게도 마룻바닥 위를 기어서 도망치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자유롭게 벽을 기어오를 수도 있으련만. 바로 그때 바로 옆에서 무엇인가가 날아오더니 그의 앞으로 굴러갔다. 사과였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섰다. 더 이상 기어서 도망을 친다 해도 이제는 헛수고였다. 아버지가 폭력을 가할 결의를 굳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찬장 위에 있던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꺼내 주머니에다 가득 채우고는 겨냥도 하지 않은 채 마구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작고 빨간 사과는 전기장치로 조종되는 것처럼 마룻바닥 위로 굴러다니면서 서로 부딪혔다. 슬쩍 던진 사과 한 알이 그의 등을 스쳤으나 별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서 날아오던 사과 한 알이 등에 정통으로 박혔다. 갑작스럽게 닥친 믿기 어려울 만큼 격심한 등의 통증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그레고르는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마치 못에라도 박힌 듯한 통증으로 모든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채 그 자리에 뻗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그는 자신의 방문이 열리는 것을 간신히 볼 수가 있었다. 무슨 말인지를 외치고 있는 누이 동생의 뒤에서 어머니가 달려나왔다. 속옷바람이었다. 조금 전 기절했을 때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 누이 동생이 옷을 벗겨 놓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차림새로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 사이에 끈과 쇄골이가 끌러진 치마가 한 장 한 장 마룻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그 치마에 발이 걸리면서도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고는 그러나 이미 그레고르의 눈은 감긴 상태였다. 아버지의 머리 뒤로 팔을 돌려 껴안으며 그레고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 달 이상이나 그레고르를 괴롭힌 이 무거운 상처는 아무도 감히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과는 이 사건의 눈에 보이는 기념품으로서 살 속에 박힌 채로 있었다. 일에 지치고 피곤에 젖은 이 가정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그레고르를 보살펴줄 시간적 여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안 살림은 점점 어려워져 갔다. 하녀도 결국은 내보내게 되었고 그 대신 머리에는 백발이 흩날리고 뼈가 굵고 몸집이 큰 여인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가장 힘이 드는 일만 거들어 주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면서 해냈다. 심지어는 이전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친목회나 축하 모임이 있을 때면 자랑스럽게 몸에 치장하던 여러 가지 잡다한 장식품 같은 것들도 팔게 되었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온갖 어려움에 대해서는 온 집안 식구들이 이미 최대한으로 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은행의 말단 직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난 모르는 사람들의 빨랫감을 맡아서 하느라 자신을 희생했고 누이 동생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힘은 이미 한계점에 달하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요즘 들어 무엇을 주어야 그레고르가 기뻐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침이나 저녁 때 가게에 나가기 전에 아무 음식물이나 허둥지둥 발끝으로 그레고르의 방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그가 음식물에 조금이라도 입을 댔거나 말았거나 이것이 가장 빈번하게 반복된 일이었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비로 쓸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저녁에 하는 방 청소는 전부터 누이 동생이 맡아서 하던 일이었는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빨리 치운다고 해도 그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었다. 사방 벽을 따라 더러운 자국이 죽죽 그어져 있었으며 여기저기 먼지와 오물덩어리가 뒹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할멈이 거실의 문을 약간 열어놓은 채로 내버려둔 일이 있었다. 해질녘이 되어 하숙인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불을 켰을 때에도 문은 열린 채로 그대로 있었다. 세 사람들은 테이블 윗자리에 앉게 되었다. 예전에 부모님과 그레고르가 앉던 자리였다.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다. 주방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변신을 한 이후로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하숙인들은 이미 식사를 끝내고 중앙에 있는 사람이 신문을 꺼내어 다른 두 사람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있었다. 괜찮으시다면 따님께서 이쪽 방으로 나오셔서 연주하시면 어떨까요? 그 편이 훨씬 좋고 유쾌할 테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하숙인들은 거실로 되돌아가서 기다렸다. 누이 동생은 이윽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위치에서 딸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레고르는 연주 소리에 끌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소 앞으로 나아가 이미 고개를 거실 안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다시 좀 더 앞으로 기어나갔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딱 붙어버릴 정도로 머리를 낮게 수그렸다. 잠자씨! 갑자기 좌장격인 사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쳤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게손가락으로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오고 있는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멈췄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해 두겠는데 그는 한쪽 손을 쳐들고 눈으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모습을 찾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집 그리고 당신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는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결심을 한 듯 마룻바닥에 침을 뱉었다. 방을 해약하겠소. 물론 지금까지 하숙비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오. 그 대신 나는 앞으로 극히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거짓말이 아니오. 당신들에게 제기할 것인지를 고려해 볼 작정이오. 그는 입을 다물고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똑바로 앞쪽을 쳐다보았다. 과연 그의 두 친구들도 즉시 입을 열었다. 우리도 또한 해약하겠소. 그런 다음 좌장격인 사내가 문 손잡이를 쥐고는 꽝 하고 요란스럽게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손으로 더듬어서 자기 의자로 비틀거리며 돌아와서는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은 이렇게 말의 서두를 끄집어내며 손으로 테이블을 탁 쳤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순 없어요. 두 분께서는 모르실는지 몰라도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짐승 앞에서 오빠라는 이름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것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저것을 보살피고 참아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잖아요. 그 누구도 또 저것은 그런 일로 우리를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저 아이 말이 옳아 하고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다. 아직도 완전히 숨이 가라앉지 않은 어머니는 마치 정신이 나간 듯한 눈길로 입에 손을 대고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저것을 없애버려야만 해요. 하고 누이 동생은 아버지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였다. 저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 처지에 도대체 어떻게 저런 골칫거리를 집안에 두고 참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누이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얘야 하고 아버지는 정답게 그리고 지극히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이냐? 누이 동생은 어깨를 움츠렸다.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가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하고 아버지가 반쯤 묻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누이 동생은 울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한쪽 손을 내저었다. 저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아버지는 종전의 말을 되풀이하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딸 자식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려는 듯이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놈하고 타협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 꼴이니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고 누이 동생이 말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오빠인 그레고르라고 언제까지나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믿어온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불행이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것이 그레고르란 말인가요? 만일 저것이 그레고르였다면 인간이 자기와 같은 짐승과는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쯤은 벌써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만 되었다면 오빠는 없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를 쫓아다니고 하숙인들을 내쫓고 틀림없이 이 집 전체를 점령해서 우리들을 길거리로 몰아낼 거예요. 그는 감동과 애정을 갖고 집안 식구들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마도 누이 동생보다 그 자신이 훨씬 더 강하게 가졌을 것이다. 이처럼 공허하고 편안한 명상 상태에 있는 그의 귀에 새벽 3시를 치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또 창밖이 온통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문득 그의 머리가 저절로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그리고 콧구멍으로부터 마지막 숨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아침 일찍 일하는 할멈이 왔을 때 그녀는 언제나처럼 잠깐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멈은 그레고르가 감정이 상해서 일부러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고 생각했다. 할멈은 전부터 그레고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침 긴 빗자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 밖에서 그것으로 그를 간지럽히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미는 대로 슬금슬금 밀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할멈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잠자부부의 침실문을 활짝 열어 젖들이고는 어둠 속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리 좀 와보세요. 저것이 뻗었어요. 저쪽에 뻗어서 자빠져 있어요. 죽었어요? 하고 부인은 말하며 확인하려는 듯이 할멈을 쳐다보았다.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멈은 말하면서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멀찍이 서서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옆으로 밀어보였다. 자,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군. 하고 잠자씨가 말하며 성호를 그었고 세 여자들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서 성호를 그었다. 그때까지 눈도 떼지 않고 시체를 지켜보고 있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정말 어쩌면 저렇게 여위였을까? 하기는 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질 않았으니. 사실 그레고르의 몸은 완전히 납작하게 말라 있었고 다리도 더 이상 몸통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모두 없어져 버린 지금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다. 그레테야, 잠깐 우리를 따라오너라. 슬픈 미소를 띤 채 잠자 부인이 말했다. 그레테는 시체 쪽을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부모님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3명의 하숙인들이 방에서 나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아침 식사를 찾았다. 그때 침실의 문이 열리며 제복 차림의 잠자씨가 한쪽 팔은 부인에게 또 한쪽 팔은 딸에게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나타냈다. 3사람은 모두 운 흔적이 약간 보였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고 여전히 2 여인의 부축을 받은 채 현관 쪽을 가리켰다. 잠자씨 가족은 오늘 하루를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며 보내기로 결심했다. 3사람에게는 일을 쉬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휴식을 필요로 했다. 그러한 사정으로 3사람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잠자씨는 감독 앞으로, 잠자 부인은 주문자 앞으로, 그리고 그레테는 상점 주인 앞으로 각자 결근개를 썼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수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3사람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 외엔 아무도 없었고 따뜻한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느긋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세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이것저것 상의했다.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장래도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의 직업은 모두가 괜찮은 편이었고 이제까지 서로 털어놓고 물어본 일은 없었지만 장래가 매우 밝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가장 신속하고 유효한 환경에게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집을 옮기는 일이었다. 이제까지 그들 가족은 그레고르가 마련한 집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세 사람은 현재 그 집보다는 작고 집세가 싼, 그러나 위치가 좋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더 살기 편한 집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잠자 부부는 차츰 생기가 돌아오는 딸의 모습을 보고 딸이 최근 안색이 나빠질 정도로 근심과 고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한 사람의 여성으로 성장해 있음을 동시에 깨달았다. 잠자 부부는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으며 딸아이를 위해서 마땅한 신랑감을 구해주어야 할 때가 곧 오리라는 것을 생각했다. 전차가 내려야 할 장소에 도착하자 잠자양이 제일 먼저 일어나 싱싱한 팔다리를 쭉 뻗었다. 잠자 부부의 눈에 그 모습은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의 보증처럼 느껴졌다. 지금까지 인디북 출판사에서 펴내고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책의 발췌 낭독을 허락해주신 인디북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